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청문회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주요 증인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이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있었던 유사한 청문회에서와 같이 사실상 공전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부분은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원에 대해서 국회가 이 어떤 견제를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도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질의할 사안이 있으면은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정조사 및 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 103조 등에 의해서 아예 이 청문회에는 본인들이 출석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는 국회법의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이 소추된 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을 때 이 자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법원 내부에서도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난 5월에 있었던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오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결정지은 부분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짧은 시간이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법리를 달리 해석하는데 9일 만에 결론을 나왔다. 이 결론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했다라는 그 오해, 그 평가에 대해서 최소한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로 이 의미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재명 이제 재판 결과에 따른 이제 문제로 이제 불렀다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정치 보복을 저는 자인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청문회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당 주도로 그냥 일방 통행, 일방 강행을 주도하면서 이것을 이제 뭐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입법부의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당 내에서조차 이제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이제 추미애 법사위가 이걸 주도할 때 민주당 지도부조차 이 진행되는 상황조차 알 수 없었던 그런 형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일부 정치인이 강한 어조로서 밀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개딸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니까 마지못해 민주당 지도부가 끌려가는 그러한 청문회가 과연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야당에 대한 합의와 논의 없는 청문회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적 청문회의 가능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한 혐의, 보다 확실한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청문회를 진행해야지, 의혹과 그리고 출처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력의 그러한 분립적인 상권 분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연장선상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정감사 대법원은 13일 하루였는데 15일까지 해서 이틀로 늘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보복을 위한 국정감사 늘리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럼요.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제 불출석 이제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야당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당 스스로 혼자서 이제 하루 이틀 계속 늘려가지고 없는 청문회를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통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이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분위기들, 날짜로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 쇼의 형태로 이제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비춰질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청문회에 대한 권위 그리고 이제 국회에 대한 권위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거는 진짜 민주주의 차원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감사를 하루 늘리겠다. 뭐 이유가 있으면 늘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안 나온 것 때문에 늘린 거 아니냐? 예, 사실상 이 공전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고 오늘도 이 2시부터 시작이 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증인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지금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원합의체에서 9일 만에 이 부분이 결론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 다른 사안과 아까도 증거를 말씀 주셨으니까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서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수기 과정은 이게 대법관들이 판례를 바꾸거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수기를 합니다. 9일 만에 나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부장판사도 최소한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유감 의사 표명이 나와야 된다. 이건 법원의 신뢰 문제다라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는 점.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대법원의 그리고 대법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국회에서 점검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절차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문회도 무력화를 하고 있는 이 연장선상에서 국정감사에서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참석을 하니 그 자리에서 질의가 오가도록 하겠다는 안이 대안으로 모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대법원도 피감기관입니다. 국정감사는 이 관행상 서초동으로 이 법사위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법원 행정의 업무를 맡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질의응답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만 모두 발언과 인사말은 대법원장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이석을 좀 허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어떤 입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네, 반론. 예, 그 민주당에서 이제 파기환송에 대한 이제 그 입장 표명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금 여러 개 중단되어 있고 지금 언제 이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재판 요구가 아주 높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대법원 입장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입장을 내가지고 우리의 구미에 맞지 않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로 그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추진한다?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전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자신들이 불리한 거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입법부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만용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삼권 분립이 됐을 때 사법부가 입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독립적으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일일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를 왜냐하면 자초했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고 통상의 사건과는 다른 결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통상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입법부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자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 표명을 넘어서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냈던 그 당시의 판결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지지층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 법원에서 왜 이런 사법 신뢰를 저감시키는 행동을 대법원이 나서서 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통상 3년 이상이 걸리는 걸 9일 만에 끝냈거든요. 이게 접수가 되고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간 지 한 달 남짓 걸렸던 그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로 남겨두는 것이 사법부 자체의 신뢰에 도움이 된다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생각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재판관은 이제 판결과 이제 판결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재판부가 이제 입장을 내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제 행위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그 이제 탄핵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그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장을 SNS에 올리고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을 헌법위원 여부가 있으면서 중단을 했냐 이런 것까지 같이 다뤄가지고 입장을 내라 하는 게 균형성을 맞춰서 한다면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만 왜 입장을 내지 않냐
그 이실직고해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권력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민중희 특검에게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진화에 나섰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오늘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성명서에 담았는데요. 파견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역할과 직접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직접 언론 공보를 통해 그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특검 측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진행 중인 수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검사들의 입장은 수사 종료 이후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파견 검사 증언도 당초 정한 절차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어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요? 네, 한 총재의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4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문을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은 구속 여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한 총재 측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고 이미 압수수색이 충분히 이루어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건강 문제 등으로 구속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과 증거가 충분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세우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압수수색이 이어졌죠. 이 밖의 수사 상황까지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6일에는 김건희 씨에게 바쉐론 시계를 건네며 청탁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의 로봇계를 임대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오전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또 건진 법사에게 공천 청탁을 부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박창욱 경북도 의원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를 알선한 브로커 김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용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장윤미 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렸죠. 좀 전에 인터뷰도 나왔었지만 검사 전원이 민중의 특별검사한테 되돌아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파견 검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도 10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특별검사에 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이 되고 그 당시에도 검찰개혁은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주장에는 상당히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한 의미의 좀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
이 특검에게 이 검찰에 계속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고 1년 뒤에는 안착할 그 제도에 대해서 역해가는 목소리를 특검에 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일 수 있다라는 점. 기본적으로 직업윤리에 충실해서 특검법은 공소 유지까지 이 집중해 해가지고 수사의 담당인 특검이 유지하도록 법안이 설계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와서 이 검찰의 어떤 개혁 방향과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냥 원대 복귀를 하겠다라는 건 다소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특검이 밝힌 대로 어떻게 보면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책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진짜 검찰 내부에 조직적인 항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과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이른바 줄사표가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무르익었거든요. 지난 정권 때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면서 4시간 넘게 브리핑하는 광경은 볼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했죠. 증거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무혐의고 아예 주식에 문외한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검에 가니까 한 달 만에 유력 증거, 녹취의 증거를 찾아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한 그 간극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품백을 받아도 그 부분이 촬영이 돼도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검찰의 법리의 해석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종하는 그런 모습은 구조적인데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이 권한을 굉장히 남용해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이거 나경원 의원이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야가 자기들이 서 있는 기반이 달라졌을 때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기관에 문제점이 노정이 됐다면 그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더 나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조기 복귀시켜달라라고 요청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양손에 떡을 쥐려다가 굉장히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정부 조직이라던가 이러한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들을 전부 다 지금 무엇에 쫓기듯이 다 바꾸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검사들이 이제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이제 공간들 자체가 지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의 이제 사기 부분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이걸 갖다 만들어서 검사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용기들을 심어줘야 될 정부가 그들이 돌아가야 될 집들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하면 물론 이제 수사에 임하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오면 하겠지만 과연 그걸 갖다가 진정성 있게 열심히 수사를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미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민주당한테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모든 이러한 정부 조직이라든가 이렇게 개편하는 과정들을 보면 정권이 며칠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한 지 며칠밖에 안 된 정권이 너무나도 많은 지금 뭐 정부의 그러한 조직들을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야 간의 합의가 아니라 야당은 무조건 배제해놓고선 여당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영상도 연결했지만 막 의결을 하고 계속 일방통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세 협상 부분만 해도 지금 뭐 오늘 이제 K 콘텐츠 유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100% 관세 물리겠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20% 관세 물리겠다. 온 나라의 총력을 갖다가 관세 협상에다가 몰아야 될 때 늘 안에서 이러한 정부 조직이라던가 이제 수사기관이라던가 이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체하고 넣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사해라고 일방 통보하고 그리고 청문회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입법 폭주와 일방통의 독재적인 형태들을 보이는 것들이 과연 야당과의 협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국민한테 모두의 공감을 받는 그러한 정당성을 가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검사는 과연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이냐. 즉 기소, 수사, 공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특검에 있는 검사가 있고 일반적인 검사는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검사의 종류를 양분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구분
또 질문 드릴 수도 있겠어요. 특검은 한시적인 조직이니까요.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는 거고 그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특검이 수사와 공소 유지까지 또 과거 특검은 수사까지만 하도록 법안이 설계돼 있기도 했었습니다. 각 그 특검법마다 담기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같이 하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검찰 개혁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뭐 내란이나 다른 특검법에 근거한 이런 수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집중 심리를 했을 때 633 원칙에 따라서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대법원 3개월로 빨리 좀 긴박하게 끝내야 된다라는 취지까지 법안에 담긴 상황에서 이건 길게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도 그 임무가 맞춰지면 공소청 검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중수청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이 직제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한시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러한 이제 잣대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러한 잣대가 과연 어떻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검사는 이제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헌법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법안과 충돌되고 위헌적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권이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개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파견된 검사들이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거기에 계속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정치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너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라라고 이렇게 강조한다면 거기에 있는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한 그 이제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공정하고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더라도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아무리 민주당이 말할지라도 제도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귀현 룸사롱 접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된 내용을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은 이미 이거 같습니다. 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이 발표를 했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에 해당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아마 기자회견이 잠시 뒤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온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즉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원 감사의 심의 결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이 외부 위원들이 주축이 된 곳에서 네. 이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기현 이제 판사가 처음에는 아예 그런 술집도 간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사진이 나오니까 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진술에 폭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내린 이 결론에 100%또 수긍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아마 이 사건에 관계된 분들이 법원의 결론에 부합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의 요지는 한 10년, 15년 이상 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만나는 정도의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법조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현직 판사와 변호사 2명이 동석한 자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후에 술자리로 이동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이른바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술집으로는 인식하지 못했고 접대를 받는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어떤 해명 내용을 수용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 관계인들 아니면 변호사와의 어떤 자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현직 부장판사다 보니까 본인의 재판부에서 지금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의 대리인으로 혹시 동석했던 변호사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도 살펴봤을 때 그런 사건은 없었고 그 부분을 조금 시간적 간격을 넓혀서 한 10년 이내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건의 당사자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또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입장을 좀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법원 감사위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과거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이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민주당이 접근하는 게 이제 조각조각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묶는 경향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 접대 의혹 사건이 있었던 시점이 과연 이 뭐 내란 혐의 뭐 사건의 재판장 뭐 이 사건하고 시기적으로 맞냐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성 접대부가 있었다라는 그 사진으로 이제 올라와 있던 것들이 그 지기현 판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진 또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떠한 하나의 그냥 의혹을 가지고 짜맞추듯이 이러한저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포함하는 것들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것 마냥 말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올바른 접근법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계속해라. 법원의 판단이 맞지 않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한테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지기현 판사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지기현 판사가 접대 의혹이 있었던 시점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과정의 시점의 차이가 얼마큼 됩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민주당의 그러한 접근법 자체가 오류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 저는 항상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 인원들이 네. 이 부분을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이 그래서 사안은? 지금 일단 법원에서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네. 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또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공수처에 고발된 건이 접수되어 있어서 이 고발건을 좀 기다려야 봐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 간극을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그냥 술자리 의혹은 별도인 거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또 드러난 사실관계 중에 하나는 지기현 판사가 핸드폰을 6년 동안 썼던 것을 이 구속 취소가 접수가 된 날인가 그 즈음에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핸드폰을 쓰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공수처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치가 못된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보면 이제 내란 혐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지기현 판사 이 딱지를 붙여놓고 항상 민주당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개인의 일탈이라면 개인의 일탈 문제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항상 세트로 묶어서 가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고 정치가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언어를 쓰고 국민들이 다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오해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이미 판결이 나버리는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건 결국은 야당 죽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를 오남용하는 형태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쓰는 언어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기현 판사가 만약에 개인의 일탈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야당 죽이기의 정치적 언어로 쓰고 정치적 상황으로 쓰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민주당이 꼭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해 부분 하니까 이제 인사 개편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인사 개편을 했는데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총무비서관은 보통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이제 관례였고 하지만 그 부분을 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건데 이제 부속실장으로 옮기게 되면 출석할 의무는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의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논의의 과정을 쭉 이제 들여다 보면 다 추정에 근거해서 공방을 벌인다는 인상을 좀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무 비서관 직책은 대통령실의 살림을 사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잘 알 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이 국정감사에는 총무 비서관이 관행적으로 계속
출석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출석하는 부분이 맞죠. 그런데 그 시점에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인사가 전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어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논란을 의식했다는 취지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전부터 정비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구조 개편이 있었던 것인데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 국정감사에서도 총무비서관 직책에 있었을 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왔던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익명의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발언이 나온 부분 그리고 김현지 이 부속실장도 본인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럼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내가 나가겠다. 지금 이 이상의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와야만 한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오만한 겁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절차에 따라서 증인 채택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경과를 보고 나가는 것이 순리인데 그런 과정을 싹 무시하고 이게 정쟁이 되니까 나가겠다라는 건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의 어떤 직분에도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본인이 국회에서 원만한 협의가 있으면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국가회피용 인사 개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에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 전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계속 공언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임 처리가 됐잖아요. 사임 처리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개인의 일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적으로 이제 출입증을 발급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논란이 되기 전까지 조용히 이제 내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 국민들한테 알려지니까 부랴부랴 이제 수습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 대통령실의 살림을 갖다가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분이 당연히 국회에 와가지고 내용들을 얘기해야죠. 의혹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예산 쓴 것들을 공개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계속 공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역설적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것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까지 훼손해가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나오라고 하면서 아니 총무비서관 한 명 나오라고 하는데 이분이 무슨 절대 존엄입니까? 무슨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을 갖다가 인사이동까지 하면서 저는 내보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사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당당하다면 그 신분 자체를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나오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통령에 대한 큰 무슨 예의를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 위에는 그 누구도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는 학력도조차 우리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고위 인사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운영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러한 청렴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공개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셔라. 그리고 여야 간에 절대 합의가 안 됩니다. 여당이 친명계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분위기 됐다가 다시 또 인사이동해서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됩니까? 스스로 대통령실에서 내보내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더 많은 숫자로서 누르면 어떻게 이게 채택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합의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일단 그 절차는 거치는 게 국정감사를 할 때 필요 요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주신 비판을 당연히 수용이 될 텐데 지금 여야 협의 없이 대통령실의 참모가 당신들이 어떻게 논의하든 국회에서 무슨 논의가 있든 없든 나는 나가겠다. 그게 더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돼서 나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되면 나가겠다는 입장 표명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걸 그렇게 안 나오려는 꼼수다, 안 나오기 위해서 이 특정인을 겨냥한 인사를 낸 거다. 그거야말로 공세를 위한 공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이제 100여일 정도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엄청난 이제 대통령실에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핀셋 인사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국민들한테 의심을 살 행동들을 충분히 해놓고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인사 이동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대변인 자리 자체가 지금 2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2명까지 배치하면서 이런 인사 이동을 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의심을 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영호 아까 제가 비서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일탈이거든요. 1급 보안 시설을
마음대로 사적 출입을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여당에 대해서는 큰 문제 지적을 안 합니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국가보안시설에. 이러한 대통령실이 계속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숨기다 보니 야당은 계속 나와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 눈덩이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 소원제 도입. 이게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당차원 논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이 재판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4심제 얘기가 꾸준히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국면에서 막 불거졌다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이 어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항상 이 헌법 소원 제도에 확정 판결을 넣는 방안이 모색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 등에서 이런 입법례를 차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헌법 소원의 대상에 판결은 그 부분은 제외되도록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법원 간의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본인들이 확정을 지은 판결에 대해서 사후 판단을 별도로 받는다는 부분 때문에 저어하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충분히 입법적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수기를 하고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국면에서 이 사법개혁 지금 5개 아젠다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보면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게 또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맥락적인 부분까지 정무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이걸 당장 당론으로 추진해서 속도를 내겠다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뭐 당론으로 이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이 다르고 이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을 대법원 위에 존재시키는 이제 4심제 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 발상으로서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었을 때 지금 대법원까지 있는 3심제조차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금 1심, 2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수년이 지나도 어떠한 재판들은 막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거기에 4심제라고 하면 뭐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재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언제나 이제 법률 만능주의로서 헌법까지도 이제 침해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러한 입법 만능주의적인 그런 행태들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그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엄중하게 이게 그 견제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